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런 얘기를 감히 밖에 나가서 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잔치 자리를, 얘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현실에 대한 풍자입니다. 여성들이 철저히 배제됐던, 여성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던 그런 사회, 문화적, 정치적 탐론의 공간 속에 아주 떳떳하게 여성들을 내세우고 그 여성들의 입으로 정론적인 주장을 마음대로 펼치게 만든 것, 여성의 말문을 터뜨린 것, 여성들한테도 당신들이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상당한 문학적 호소력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성들의 목소리가 마치 자유의 종소리처럼 만방에 퍼져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자유중을 읽어보면 한국에 이제 드디어 여자들의 말문이 터졌구나, 여자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집안 망한다고 하던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에 여자들이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우리 비록 9폭 치마는 둘렀으나 하늘을 부르면 대답이 있나, 부모를 부르면 능력이 있나, 가장 남편이죠. 남편을 부르면 무슨 방책이 있나, 아무 대책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아주 진취적인 여성의 사회 진출과 관련된 또는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에 관련된 이런 주장을 처음으로 신소설의 작가가 펼쳤다는 것은 아주 주목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해조의 경우만 이렇게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시기에 나온 대부분의 신소설이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순환사를 적고 있고 그들이 그 순환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 개화의 글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게 만들어냅니다. 어둠 속에서, 억압 속에서 갇혀 지냈던 그런 여성들이 드디어 일어나서 문명 개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사회 계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근대적인 문명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작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한국의 국가적인 장래, 사회적인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런 주장들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910년에 그만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화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동시에 모든 언론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책들 가운데서 한국이 자주 독립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이런 책들은 전부 다 판매를 금지하고 수거해서 압수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소설의 경우에도 그런 성격과 관련된 작품들은 발표할 수 없게 했고, 그런 작품을 발표했던 잡지나 신문들을 다 폐간시키고, 유일하게 총독부가 만드는 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 하나만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표되는 작품은 그들의 엄격한 검열을 통과한 작품만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1910년을 기해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근대 국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렬한 계몽적인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일본인들이 허용한 작품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사회로 나오면 안 된다. 당신들 집안에서 얘기해라. 당신들 가족 테두리 안에서 얘기해라. 하니까 그 뒤에 1910년대 초에 나온 신소설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가정 울타리 안에서 처첩 간의 갈등을 벌인다든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한다든가 또는 남매 간의 어떤 문제로 갈등을 보인다든가 하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작품, 철저하게 가정소설로 그 폭과 규모가 좁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1910년대의 문학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소설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설 얘기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했던 시가 양식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시대의 시문학 하면 두 가지 양식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한문으로 쓰는 한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국문으로 만들어지는 시조와 가사가 있었습니다. 국문으로 만들어진 시조와 가사는 조금 폭넓게 그 작가층이 분포되어 있었지만은, 한문으로 쓰는 한시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양반층, 지배계층에서 만든 고급 문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화 개몽 시대에 와서 앞서 말씀한 대로 국문운동에서 한문이 배척되면서 더 이상 한시를 쓰는 것이 문화활동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면 당연히 국문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일 먼저 실천했던 사람들은 독립신문에 글을 발표했던 독자들, 이름 없는 그런 지방의 서생들, 이런 사람들이 독립가니 뭐니 하고 노래를 지어서 글을 지어서 보내고 그게 신문에 발표됐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1908년도에 육당 최남선이 만든 소년이라는 잡지에 그가 쓴 신채시라고 명명하고 있는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독특한 시가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문학의, 시문학의 출발점으로 흔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문도 그대로 사진 나와 있습니다만, 철썩 턱 쏴 하고 파도가 치는 소리를 맨 앞에 왔는데, 이런 식의 의성어를 시어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예도 사실은 다른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직접 한글로 그렇게 썼습니다. 일상적인 우리 언어로 그냥 글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어떤 규제 장치 같은 게 별로 없이 시행을 나누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개방성, 그 다음에 과감한 일상적인 언어의 수용, 거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은 계몽의식이었습니다. 이 해에게 소년에게는 바다가 새로운 희망의 세대인 소년들에게 힘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라 하고 외치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넓은 세상으로 의지와 희망을 품고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그런 노래를 짓고 있는데, 그런 계몽적인 의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신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전대에 쓰였던 시조라든지 가사 같은 것이 이 시기에도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조와 가사는 다 조선시대에는 창으로 노래 불려졌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화 개몽 시대에 들어와서는 신채시 해에게 소년에게 같은 이런 시들은 음악적인 속성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입으로 읽어나가는 시입니다. 읽는 시입니다. 노래 부르는 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대의 음악과 함께 했던 창곡과 같이 수반되어 있던 시조와 가사와는 다르게 완벽하게 글로 쓰고 누르로 읽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 형식을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신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채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널리 유행한 것은 아닙니다. 최남선이 해에게 소년에게라는 신채시를 썼지만 최남선 이외에 누구도 이런 유형의 새로운 시를 쓴 사람이 없어요. 신채시는 기껏해 10편도 안 돼요. 다 합쳐봤자. 그러니까 최남선이 1900년대 들어와서 새롭게 실험했던 몇 편의 시들이 말하자면 신채시인 셈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근대적인 자유시로 정착되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실험적인 시 형식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본격적인 시가 한국문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기는
1920년대쯤 가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 현대문학의 성립 과정에 대한 얘기는 모두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로 넘어가서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한국 문학이 어떤 전환을 이루면서 문학적 기반을 확산시켜 나갔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2시 4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려쪼이는 6월볕에 땀을 흘리면서 암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사랑이 선택이라고 가르치는 순간 한국인들이 전부 깜짝 놀랍니다. 만세가 일어나기 바로 전 그 참혹한 식민지 현실을 써나가고 있는 소설이 바로 만세전이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소홀히 발견한 이런 율조, 리듬, 그 다음에 정서는 한용울의 시와 흥미롭게 대두됩니다. 한용울의 시에서 님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문학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